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쉴 때는 박사님 뭐 하세요, 주로? 저는 뭐 책을 보거나 오,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막이 뭐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글자. 예. 짬짬이 시간 날 때는 저는 유튜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 요즘 뭐 관심 있게 보세요? 왜 쇼츠들 막 돌리면서 오. 좀 이코 스토리 쇼츠도 많이 이야. 보거든요. 아, 콩스토리 인기 짱이야. 아, 근데 요새 그 왜 용인의 땡땡랜드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그 새끼 판다. 오, 그거 되게 귀엽더라고요. 맞아요. 오, 새끼 판다요? 네. 네, 요즘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오, 왜요? 원래 그 판다가 아기를 잘 안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딸을 출산한 데 이어서 네. 전 국민이 또 쌍둥이 출산을 너무 환영하고. 축복이다.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어. 네. 이 판다의 그 출산에 지금 우리가 흥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너무 감소해서 네. 뭐 대한민국 소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맞아요. 판다 출산 소식이 아니라 그런 박지영 아나운서의 출산 소식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아, 결혼 아직 안 했거든요. 출산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아닙니다. 요즘 진짜 네, 아이를 낳기도 쉽지가 않고 결혼을 많이 안 하시니까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죠. 지금 뭐 판다 출산 걱정할 때가 아니죠, 저희가. 네. 그래서 간간히 다루긴 했어요, 인구 얘기를. 근데 오늘은 제대로 한번 인구와 경제에 관련된 얘기들 좀 다뤄볼까 합니다. 아우, 기대가 됩니다. 중국이 1위를 빼앗겼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다시 또 따라잡을 수 있냐? 그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8세기 산업혁명이 되면서 멜서스도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에서 이제 열심히 소득이 올라가고 이제 인구가 많이 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멜서스가 걱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종말할 거다. 식량 결핍으로 인해서.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네요. 너무 좀 냉정하다. 인간미가 없네.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근데 이게 경쟁 구도라는 자체는 사실상 사회 구조적인 거라서 이거 뭔가 한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인구가 얼마가 좋은가요? 많은 것도 문제고요. 적은 것도 문제예요. 이제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아마 인구 증가는 경제 성장에 비교적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중국도 사실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또 세계의 공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만큼 할 수 있었던 것도 젊은 인구가 많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네. 뭐 지금 방글라데시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어디 이렇게 했죠? 정복! 중국. 근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요. 중국이 1위를 빼앗겼습니다. 인디아. 아, 진짜요? 그죠. 이야. 이거 저희가 질문을 준비했는데 진짜요? 상식이 너무 많으세요. 뒤에는 그래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도가 1위입니다. 아, 저는 약간 좀 예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 제가 짜장면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 카레밥을 더 많이 먹어요. 중국도 14억이 넘긴 한데 한 300만 명 정도 인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와, 정말 근소한 차이네. 근소한 차이로. 와, 대박이다. 문제는 네. 이게 이제 중국이 다시 또 따라잡을 수 있냐, 탈환할 수 있느냐, 그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프 인구 이 연령대별 인구 구성 표입니다. 이 왼쪽이 인도의 인구 구조고요. 네. 오른쪽이 이제 중국의 인구 구조입니다.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는 저런 이렇게 종 모양, 네. 밑에가 두툼한 혹은 피라미드 모양.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개도국을 넘어서 이제 점점 산업이 경제가 발전하면 아래는 오목해지고 가운데가 불룩해지는 항아리 모양이죠. 이제 중국도 지금 보시다시피 급격히 지금 10대, 20대 인구 비중이 굉장히 줄고요. 50대, 40대 비중이 되게 높죠. 그러네요. 나이가 들고 있어요. 10년 뒤 되면 저 좁은 데서 중국은 아이를 출산할 테고 인도는 저 넓은 데서 아이를 출산할 거기 때문에 예. 인구 증가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따라갈 수는 없는 수준이 됐을 겁니다. 인도는 그 인구 모양도 타지마할이네요. 그러네. 하지만 지붕.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네. 사실은 아이폰이 디자인이라든지 핵심 기술들은 다 실리콘밸리에서 개발하고 생산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단순 조립 같은 네. 것들은 이제 들어보실 거예요. 대만의 폭스 땡땡사에서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네. 기기들을 많이 썼는데 대대적으로 지금 인도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도 뭔가 인구 감소가 시작.
된 걸로 봐야 되네요. 이제 그렇게 봐야죠. 아니 중국에서는 한때는 그 한 명 산하 제한을 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뭐 이렇게 난리가 난 건가 지금? 무조건 하나만 나란 건 이미 지났고요. 산하 제한을 둘로 확대를 했는데 이제는 뭐 오히려 중국도 조심스럽게 출산을 약간 장려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역시 뭔가 뭐든지 많고 봐야 되나 봐요. 그렇진 않은 게 사실은 뭐 지금은 대부분 다 이제 선진국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특히 제일 뭐 전 세계 제일 심각한 나라고 중국조차도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것들을 이제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또 인구 증가가 문제가 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지영 아나운서가 정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랑 같이 이콕콕콕 확인하고 오시죠. 박지영의 이콕콕콕 시작합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요즘 정반대의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중 하나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인구는 1억 400만 명 수준인데요. 1953년 공화정 수립 이후 5배나 증가한 수치로 불과 7개월 정도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아이가 태어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편 이미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이 인구 증가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지금보다 무려 2배 더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식량과 물 공급량이 인구 증가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겐 축복이 되고 또 다른 나라에겐 위협이 되고 있는 인구 증가, 지구촌의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든 유럽이든 아메리카든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할 거다라고 하는데 아프리카는 유일하게 증가하는 대륙으로 지금 이렇게 구분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너무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프리카 땅을 좀 사면서 싹 이렇게 한번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좀 자연적으로 좀 인구도 늘고 좀 좋지 않을까?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남은 시장이 아프리카가 아닐까 해서 지금 뭐 많은 기업들,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그냥 박의 정신으로 ODA를 하거나 진출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포석들도 있습니다. 아, 있군요. 중국이나 인도, 뭐 동남아시아,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느 정도 산업화가 같이 진행되면서 인구 증가는 사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국가처럼 아직까지 그런 생산 구조, 산업의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인구가 많이 느는 것들은 오히려 좀 저주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인구와 관련된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인구와 되게 밀접한 아주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뒤에 있는 사진 잠깐 보시죠. 저 그거 아닙니까? 설국열차? 네, 봉준호 감독. 저는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님 영화 중에 이 영화 제일 좋아해요. 다. 그래요? 네. 아, 좀 못 봐가지고. 아이고. 최근에 본 영화가 접속이라면서요? 감동의 영화. 접속이면 98년도. 접속 아, 안 봤을 수도 있어. 진짜로. 네, 아니, 저 못 봤으니까 어. 간단하게 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국열차는 디스토피아 그런 영화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지구가 이제 급격히 빙하기가 와서 그렇죠. 살아남은 소수만 저 설국열차에 탑승한 사람만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어머, 노아의 방주입니다. 딱 어, 노아의 맞아요. 방주. 맞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노아의 방주의 미래판. 오.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저 열차에 탄 사람들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저 열차에 타 있는 식물, 동물들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진짜 노아의 방주. 빙하기야 다. 근데 노아의 방주는 계급이 없었잖아요. 네. 이 설국열차에는 철저하게 계급이 분리돼 있습니다. 칸마다. 와, 네. 그 살아남은 사람들끼리요. 그렇죠, 맞아요. 세상에. 꼬리칸은 제일 하층민. 그리고 중간에 가면 이제 뭐 유치원도 있고 또 이제 정상적인 생산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앞에 상륙칸에 가면 이제 막 마약하고 나이트클럽 있고 막 그렇게 있고 제일 끝에 칸에 가면 그 열차를 설계했고 그 열차의 통치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꼬리 칸에 있는 주인공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우리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폭동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제 앞칸으로 이동하는데 네. 이동할 때마다 이제 거기 안에 군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관총 들고 이제 진압을 해요. 막 쏴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여러 가지 기지를 발휘해서 머리칸에 있는 그 열차의 그 설계자 주인공을 딱 만나요. 뭐 요게 이제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인데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 이 열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했을 때 밸런스다라고 해요. 균형이다라고 해요. 사실은 보니까 이 열차의 설계자와 그 꼬리칸에 그 최하층민들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사람을 아버지처럼 따라요. 근데 영화에서 나중에 마지막 장면을 보면 반전이야. 이 사람하고 꼬리칸에 있는 이 지도자하고 설계자하고 서로 머리칸과 꼬리칸에서 한 라인으로 통화해. 그래서 지금 인구가 많아져.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폭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꼬리칸에 인구가 많아. 야, 폭동, 애들 엉덩이 두들겨 폭동 한번 일으켜. 해서 적당히 죽게 하고. 인구가 줄어들면 이제 또 놔두고. 짜고 친. 짜고 친 고수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거기서 이제 더 화가 난 거지. 그렇지. 이 아버지처럼 여겼던 사람까지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얼마가 좋은가요? 많은 것도 문제고요. 적은 것도 문제예요. 근데 이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지. 꼬리칸을 거기 보면 왜 살려놓냐 하면 꼬리칸에 있는 아이들이 노동력으로 쓸모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핵심 부품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성인은 못 들어가. 그 아이가 그 비좁은 공간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 인력들을 어디다 써야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 하고 대비해서 꼬리칸을 살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들이 철저한 계획하에서 밸런스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더 확대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공격력이나 생존 능력이 약해요. 적당한 인구가 있어야 훨씬 더 보호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또 너무 많으면 이제 식량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공간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설국열차 보면서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네요. 이게 너무 사실 저는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요? 이거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겠고 어쩌면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런 구조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고 이 봉준호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실 때 이걸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경제학자들 가운데 이 인구와 관련된 이론으로 경제학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신 분들입니다. 뒤에 있는 사진 잠깐 보시죠. 뭐 이분들은 아마 좀 아시기가 쉽지 않은 네, 음악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마 왼쪽에 있는 분 사진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인구론으로 유명한 멜서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리카르도. 저번에 우리 비교의 얘기하면서도 했었는데요. 인구에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또 친구기도 해요. 나중에 미래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우리 박사님 얼굴 보고 있겠네요. 저는 뭐 전혀 그건 아니고 쇼츠는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경제학이 우울한 학문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저희 왼쪽에 있는 멜서스입니다. 그래요. 멜서스가 1798년에 인구론이라는 책을 발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냐 하면 18세기 산업혁명이 되면서 멜서스도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에서 이제 열심히 소득이 올라가고 이제 인구가 많이 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멜서스가 걱정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류는 종말할 거다. 식량 결핍으로 인해서.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멜서스는 그 얘기를 해요. 금욕해야 된다. 우리 왜 그 60년대, 70년대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그런 얘기 있었죠. 그렇게 얘기했듯이. 지금 진짜 딱 아프리카 상황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멜서스가 경제학자기도 하지만 목회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욕에 대해서 하는데 본인은 자식을 꽤 많이 낳았어요. 그런 사람이네. 내로남불일까요? 약간 그런 느낌.
리카르도 이제 친구하고 서로 서신을 교환하면서 야, 네 말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제 리카르도 그 얘기해요. 노동자들한테 기술 개발이 돼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생산력이 늘었잖아. 그 늘어난 생산력만큼 임금을 주면 안 된다. 임금을 많이 주면 이 사람들 뭐 하냐? 잘 먹을 거고 잘 먹으면 영양 상태가 좋아질 거고 그럼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거다. 그러면 아이를 더 많이 낳아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언제까지 낳느냐? 옛날처럼 겨우 근근히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인구가 확대될 때까지 노동자들은 계속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나누지 말고 그냥 자본가들이 기술 개발하고 설비 투자하는 데 써라. 라는 얘기도 하기도 했어요.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네요. 너무 좀 냉정하다. 인간미가 없네. 경제학자들 좀 그래. 그러니까. 네. 대체로 그래. 리카르도 이론이 아예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의 삶이 좋아졌어요. 네. 역사 이래로 인류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항상 먹고 사는데 급급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1,000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1일 권장 칼로리가 2,000칼로리다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채 2,000칼로리는 고사하고 1,500칼로리, 1,200칼로리도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늘 있었어요. 그러면 인류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느냐? 인류가 그러면 발전하지 않았느냐? 문명이 퇴보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됐느냐? 항상 그 기술 개발이 되고 나면 그만큼 인구가 증가해서 항상 그 생산성을 깔아먹었어. 귀족이나 왕들은 그 기술이 개발된 만큼, 그러니까는 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유리잔에서 술도 마시고, 보드카가 개발됐어 그럼 보드카도 마시고, 에어컨도 만들어내고, 쓰기나 귀족들의 삶이나 왕족들의 삶은 기술 개발대로 그대로 가요. 근데 평민들의 삶들은 항상,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레미제라블 영화 보셨죠? 근데 거기 보시면 결코 평민들의 생활 수준이 없어요. 뭐 가재 도구면 뭐가 없어요. 맨날 먹을 빵 걱정하고 뭐 그러잖아요. 19세기 미국에 있는 소설들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다 그렇죠. 네? 조선시대. 대체로 문학이나 어떤 예술들이 귀족들, 왕들, 그다음에 예술가들 중심으로 돼 있고 작품들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평민의 삶은 항상 배고팠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사실 리카르도 얘기를 보면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런 얘기 했으면 진짜 돌 맞는데. 그죠? 그럼요. 근데 사실은 그럼 지금은 어떻죠? 뭐 먹고 살만은 하죠. 그죠? 뭐 밥은 흔히 뭐 먹고 다닌다. 네. 삼시세끼만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밥은 먹고 다닌다가 아니라 네. 거의 뭐 소득이 웬만한 나라들은 다 평민들의 소득이 10배, 20배까지 다 뛴 거죠. 아유, 그럼요. 10,000불, 20,000불 이렇게 네. 되니까. 그 리카르도 멜서스 시대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인구가 감소하지 않을 거다. 이게 사람들이 살만해지면 계속 아이를 더 낳을 거다라는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절대로 뭐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제거할 수 없는 욕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수면욕, 뭐 그다음에 뭐죠 식욕과 함께 또 마지막으로 그 인간이 늘 거부할 수 없는 욕구가 뭐죠? 성욕. 그렇죠, 성욕. 그러니까 인간이 성욕이 있는데 성관계를 하는데 아이가 안 태어날 수는 없었으니까 예전에는. 네. 참 근데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아이는 전쟁통에도 막 엄청 많이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먹고 살기가 좋아졌는데도 아이가 참 출산율이 되게 맞아요. 낮은 건 뒤에- 아이러니한 거 같아요. 예. 멜서스 말대로 리카르도 말대로 하면 인구가 더 늘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2021년이 인구학적으로는 굉장히 상징적인 해죠. 뭐 어떤 인구가 데드 클로스,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이제 감소했어요. 총 인구가 출산율이 주는 게 아니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어우 어떻게 그래서 이제 매년 한 6만 명쯤 줄 것 같고 지금 2070년 이 상태로 가면 인구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 수준에서 예. 뭐 한 3,70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3,700만의 구성이 대부분 다 뭐죠? 나이 든 사람이라는 거죠. 맞아. 2070년이면 저희가 이제 제일 할아버지로 2070년이요?
그때까지 계시게요? 형, 그럴 수 있네. 그러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이죠? 한 지금 40년? 40, 네. 뭐 47년 뒤. 좀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또 의학이 또 발달됐으니까. 네. 참. 아니 충분히 두 분 다 계시지 않을까요? 야, 저기 저 빵 좀 사와. 그런데 이제 70대가 저요? 야, 너 말고 임마 네가 제일 막내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제적으로 네. 이제 그 왜 인구가 감소하는지, 네. 왜 저출산을 하는지에 대한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뽑는 요인들이 있어요. 뭡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데.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이제 과거와 이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첫 번째, 자녀의 지위가 변화됐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들이 권세를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 회계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과거의 자녀는 자산이었어. 지금의 자녀는 비용. 부채야. 자산은 미래 현금이 들어오는 걸 자산이라고 하고 부채는 미래 현금이 나가는 걸 부채라고 하거든요. 정확한 표현이다. 진짜 경제학자 같아.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자녀를 부채에 비유하는. 과거에는 노동력이었다. 네. 정약용이 유명한 학자잖아요. 그 자식들한테 쓴 서신이 있어요. 네. 애가 7살만 되면 일을 줘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야지 애들이 근면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반가가 그러면 농가는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한 10살쯤 되면 그냥 일 다 시키는 거야. 그죠. 이거 씨 뿌려라, 네. 이거 뭐 비료 날라라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기저귀 당연히, 차고 일을 하는 거죠. 현재는 경제죠. 맞아. 지원의 대상. 저는 이게 더 맞는데 자산, 부채 이게 더 맞는데. 맞아요. 이건 뭐 등골 브레이커. 등골 브레이커. 두 번째, 생활 여건의 변화. 저는 과거는 뭐 어떤 농촌, 현재는 도시. 예전에는 먹고 사는데 더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뭐 사회적 경제적 지위들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낳는 것들을 적게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여성의 경제 참여. 이거는 뭐 100% 아. 알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과거에는 X, 현재에는 O 아닌가? 그렇죠. 너무나도 O. 맞아요. 그래서 남성의 과거에는 조력자, 예. 맞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핵심 세력. 핵심 핵심 세력. 세력. 예. 예전에 저 때만 해도 여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 입학하고 처음 동아리에 갔는데 네. 너는 전공이 뭐야? 너는 전공이 뭐야? 그런데 여학생이 법대야라고 하는데 저희가 다 놀랐어요. 오, 법대야? 여자애가 법대야? 그랬어요. 오.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박사님 시대에는 여성들이 그래도 대학은 갔죠. 그럼요. 남성이 더 많은 전공이 있고 네. 여성이 더 많은 전공이 있긴 그렇죠. 하지만 뭐 공대 이런. 그래도 뭐 많이 무너졌죠. 맞아. 성비라는 게 맞아요. 별로. 직업에 대한 그런 것들도 무너지고 맞습니다. 좀 더 경제학적으로 다듬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진 거예요. 맞아요. 포기할 수 그러니까, 없는 것들이 많이 생긴 거죠. 대기업에 뭐 500만 원 뭐 임원급이야 해서 뭐 억대 연봉을 받아 아이를 낳았어.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비용이 많이 커진 거죠. 맞습니다. 이건 뭐. 네, 앞서 우리가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좀 봤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다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그 경쟁에서 밀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설사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아이도 경쟁을 뛰어들어야 되니까 이게 맞아요. 참 그런 부분이 또 크지 않나 싶네요. 맞아요. 네. 이건 이제 사실은 물리적으로 또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서 간과되고 있긴 한데 요즘 카른 교수의 실험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른 교수는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인구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생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인데요. 사실은 실험 세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쥐를 키워요. 예. 특정한 공간을 주고 쥐를 키우는데 물과 식량을 무한대로 줘요. 그러니까 이 쥐들은 식량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경제적인 수준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쥐들은 자연사하는 것밖에 없어. 굶어 죽지 않아도 돼. 그리고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는 실험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쥐들이. 쥐들이요? 엄청 많아졌을 것 같아요.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런 기호식품은 없었는데 그래요? 매 55일마다 그러니까 거의 2달마다
지의 개체수가 2배가 돼요. 와, 늘어났네 엄청. 그렇죠. 그치. 늘어났죠. 그러더니 어떻게 되냐면 620마리가 되면 그 개체수 증가율이 줄어들어요. 자, 희한해.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증가율이에요. 개체수가 주는 게 아니라 데드크로스가 되는 게 아니라 출산율이 줄어요. 그렇게 하다가 600일쯤 지나서 그 실험 공간에 쥐들이 이제 2,200마리가 돼요. 2년째가 되면. 이제 요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쥐들이 더 이상은 새끼를 낳지 않아요. 오. 한 마리도. 왜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쥐들이 자연스럽게 다 죽어요. 전부 다요? 뭐지? 와, 정확하게 멸종했는지 거의 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뒤로 출산을 하지 않아요. 충격적이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먹을 게 충분히 있어. 네.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 수십 마리가 여유 있게 살 때는 서로 막 새끼를 낳았어. 해피한 거지. 파라다이스인 거죠. 여기가. 네. 근데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개체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짝짓기 경쟁을 하는 거야. 서로. 그게 알파 수컷이라 그러죠. 네. 알파 수컷이라고 이게 왜 그 무리에서 제일 힘센 수컷들이 보통 여러 암컷들을 거느리잖아요. 그럼 다른 수컷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수컷들 경쟁해야 되는 수컷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는 거야. 그리고 다른 수컷들도 저 알파 수컷을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하는데 경쟁자들, 그러니까 왜 인구가 많으면 경쟁이 치열해지면 더 열심히 막 경쟁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에 점점 심해지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은 이제 낳지 말자. 이거 이제 뭐지? 그 짝짓기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들이 심해지니까 수컷들은 짝짓기 안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동성. 동성애까지도 나타나고. 저도 이 실험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요새 그루밍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루밍족. 남성들 중에서 이렇게 그 자기 가꾸고 이렇게 남성들이 뭐 성형 수술도 맞아요. 하고 뭐 이런 또 많이 하잖아요. 그루밍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요. 수컷들이 자기 털 가꾸고 이야. 그런 거 하는데 보내고 암컷쥐들은 모성애를 잃어요. 이야. 그렇게 하면서 점점 새끼 키우고 이런 게 힘드는 거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먹을 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새끼 걱정들 이게 뭐 이런 번식력이 없어지나 봐. 그러더니 이제 더 이상 짝짓기나 새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지니까 이 트렌드가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인구가 줄 거잖아요. 2,200개 개체에서 더 줄 거잖아. 예. 예전에 뭐 충분히 번식 많이 했던 100마리 수준으로 떨어지는데도 더 이상 개체를 번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욕구도 좀 변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가능성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성욕이 더 극단적일 수 있는 동물 세계에서도 이게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최근에 이 실험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인사이트가 되게 있더라고. 이때 당시는 전후 2차 대전 전후라서 전 세계 어디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다 베이비부머 세대예요. 그렇죠. 인구가 너무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 이 카룬 교수가 절대로 인구 증가에 대해서 하진 않았어요. 그냥 생태 실험이야. 그냥 아까도 얘기했잖아. 쥐 실험인데 이게 지금 70년이 지나서 인사이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봐라. 지금 완전 현실인데요. 이거야말로 축소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무섭네요. 소름이다. 그렇죠. 그렇게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결국에 욕구 저하로 그쵸. 이어지고 이제 생산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되려면 더 명확한 논리적인 그렇긴 이론적인 하죠.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직관적으로는 되게 와닿잖아요. 지금 MZ 세대들이나 네, 저희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네. 보니까 다들 다른 뭐 놀이거리, 오락거리 생각할 찾고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뭐 그러면서 다들 이제 서로 힘든 육아, 힘든 맞아. 그 결혼 상대 찾는 것 이런 것들보다는 다들 자족하는 쪽으로. 맞아요. 진짜. 근데 먹고 사는 건 편하니까. 진짜 이게 시간이 시대가 금방금방 변화하는 거를 지금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경쟁 구도라는 자체는 사실상 사회 구조적인 거라서 이거 뭔가 한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도태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뭔가 정부 차원에서 이걸 좀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야, 근데 너무 그게- 큰 인사이트라. 근데 그게 정말 네. 가능한 일일까요? 아. 이미 군대를 경영하고, 그죠? 기반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SOC라 그러죠. 기반 산업들을 배경들을 만들고 하는데 적어도 뭐 유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군사부 일체라고 하면서 뭐 혹은 또 뭐 가암안사성이라고 하고 가정이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가 더 확대해서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데 출산과 육아는 전적으로 가정 개인한테만 달려 있었어요. 이거를 정말 무슨 예전에 매트릭스 영화처럼 정부 차원에서 공장처럼 만들고 따로 출산을 뭐 기계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건 철저하게 개인들의 선택에 맡겨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가 최근에 그랬어요. 요새 저기 다둥이 카드가 네. 예전에는 제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7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둘째 생기고 다둥이 카드를 만들었는데 둘째는 혜택이 거의 없었어요. 2명 가정은 네. 없는데 요새는 거의 3명이랑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아이를 안.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경제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자녀 육아에 너무 많은 부담이 들어간다. 교육비라든지 예전에 박성호 씨 얘기했었잖아요. 교육비가 출산율 저하에 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네, 그런 맞아요. 부분들 해결. 그다음에 여성의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기회 비용을 그치. 줄일 수 네. 있는 그런 부분들. 저는 그런 거 되게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유튜브나 예능에서 육아 예능들 있잖아요. 아이들 보면 귀엽고 네. 이게 대리만족으로 끝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라나요? 근데 네. 한편으로는 요새 유튜브 봐도 아기들 막 재롱 떨고 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네, 쇼츠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예쁜 거 보면서 이제 또 우리도 아이 낳아볼까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김에 우리 박사님 자제분들과 함께 촬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 애들요? 안 그래도 스튜디오 한번 오고 싶어 하는데 환영합니다. 제가 한번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제 시작할 텐데요. 네네. 저기 스포츠 중계 올림픽 좋아하시나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나 관심이 많죠. 그렇죠. 엄청 개최하려고 열의를 다하잖아요. 맞아요. 스포츠와 경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IOC 입장에서는 방송 중계료가 제일 큰 수익이야. 화제성, 사람들이 얼마나 보느냐, 관심도가 직결되거든요. 오히려 올림픽 시청 시간은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제 IOC가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오. 진짜 오늘 이 시간은 참 마음이 조금 가볍진 않은 것 같은 게 맞아요. 출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네. 그 개인에게 달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범국가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또 두 분 다 애국자시라가지고 제가 금방 따라가도록 네. 네, 좀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른 따라오세요. 네. 빨리 동지가 되고 싶소.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